안녕하세요. 제 집 드나들듯이 아닌 제 집 방에서 라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온 기현입니다. 저번에 이제 제 집 드나들듯 마지막 화에 김세영이라는 저희 파트너가 이제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되어서 이제 저 혼자 남겨지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되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었어요. 제가 워낙 평소에 책이나 영화 같은 이제 문학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책을 읽는 콘텐츠를 하면 어떨까? 제가 평소에도 이제 책 낭독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잠도 잘 자고 하는 편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가 잠이 정말 잘 오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사심도 담고 이제 제가 들으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 읽기 컨텐츠는 제 집 드나들듯 하기 전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라디오라는 매체 말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올리려고 이제 영상도 몇 번 찍고 해봤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이제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을 따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또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 집 드나들듯을 좀 한 3개월 정도 하고 난 후에 드디어 이제 용기가 좀 생겨서 내가 이제 책 읽기를 다시 한번 컨텐츠로 찍어봐야겠다, 녹음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어떤 책을 딱 첫 책으로 추천하는 게 좋을까, 첫 책으로 낭독하는 게 좋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독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이제 읽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쓰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올리는 그런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소개했던 책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뮤지션으로서도 좋아하고 작가님으로서도 좋아하는 요조님의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책을 먼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어쨌든 책이라는 것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책 낭독 유튜브 컨텐츠를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쩌면 망설여졌어요. 그거 때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였었는데 이 컨텐츠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무례를 무릅쓰고 신뢰를 무릅쓰고 이제 요조님에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싱어송라이터 기현인데요. 뭐 요조님의 책이 너무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요조님의 산문책을 이제 낭독을 해볼 텐데요. 아마 제가 이 책을 다 읽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시다면 아니면 제가 듣기에 좋다면 뭔가 1부, 2부 아니면 3부, 4부, 5부, 6부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아가서 이 책을 오디오북처럼 들을 수 있게 그런 컨텐츠로 한번 빌드업 시켜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릴 책은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요조님의 산문입니다. 어떻게든 더 예술가처럼 보이려고 안달복달하면서 20대를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소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한창 겉멋에 취하는 나이라고 느긋하게 봐줄 줄 아는 관용이 내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철없고 무모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20대를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로 만들어주는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신의 20대를 마냥 너그럽고 흐뭇하게 봐주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유치한 시절을 소환해 꼭 이야기하고 싶은 예술가가 있다. 지난 날을 빠르고 쌀쌀맞게 훑어보겠다. 나는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번갈아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걸 즐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산울림과 유재하, 김정우와 장사익, 그리고 빅토르 최를 자주 들으며 자랐다. 노래라는 것을 한번 불러보자 싶은 호기가 생긴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의 일이다. 그때부터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 노력은 어떻게 하면 더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보다 어떻게 하면 음악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쪽으로 향했다. 언제 어디서든 일단 예술가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누구든 날 딱 보면 세상에 예술하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예술가란 모름지기 환상을 좇는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여야 한다고 20대의 나는 믿었다. 더 적극적으로 불안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일부러 내 몸 말기를 우습게 알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미국 사람처럼 인사하는 사람들을 멀리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노상 비정상성으로 똘똘 뭉친 예술가의 삶을 기웃거렸다. 그러다 반고흐를 알게 되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동생에게 빌붙어 지내다 정신병을 앓고 결국 자신의 귀까지 자른 천재화가 앙상만춤이었다. 정작 그의 그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그의 결핍과 귀를 자르는 기행이 보여주는 예술가다움에만 집착했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늘 들고 다녔다. 그의 광기가 엿보이는 구절들에 밑줄을 그어가며 눈을 반짝였다. 나는 27에 요조라는 이름으로 데뷔하는 데 성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예술가 역시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술가가 되고 나서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 예술가처럼 보이는지 아닌지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졌다. 그저 모든 직업인이 그렇듯이 나 역시 부와 명예와 의미를 좇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고흐는 나에게서 잊혀졌다. 1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나 반고흐 영혼의 편지를 다시 찾아들게 된 것은 내가 운영하는 책방이 있는 제주 성산읍 근처의 빛의 벙커라는 아트센터에서 열린 반고흐의 전시 때문이었다. 빛의 벙커는 900평 크기의 콘크리트 건물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나는 그 전해에 프랑스에 갔다가 우연히 클림트의 작품으로 선보이던 오리지널 전시를 문자 그대로 넋을 잃고 본 경험이 있다. 심지어 그 당시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 읽은 책도 의도치 않았지만 클림트였다. 작가를 대충 알고 보는 전시와 많이 알고 보는 전시가 얼마나 다른지 나는 그때 제대로 알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모든 전시를 보기 전에, 모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든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모든 모르는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전 정보 없이 냅다 부딪히는 좌충우돌을 즐기며 살던 버릇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만큼 엄청난 깨달음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빛의 벙커에서 선보이는 반고흐의 전시를 앞두고 반고흐 영혼의 편지를 다시 읽은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절차였다.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펼친 그 책 속에는 20대 시절 보았던 반고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다. 충동적이고 방탕하고 파괴적이고 물감을 먹거나 귀를 자르는 등 자기 신체를 훼손하기 좋아하는 고흐가 아니라 동생 태우에게 평생 돈을 얻어 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는 고흐가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고 또 그리는 데 바치는 성실한 고흐가
그림을 그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자신의 정신병을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가여운 고우가 말이다. 그 중에서도 예전에 내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모습은 바로 자신의 예술을 확신하는 고우였다. 고우는 태우에게 쓴 편지 속에서 이 그림 3점을 집에 두고 팔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500프랑의 가치를 갖게 될 거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림의 가치를 훗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말도 이 시련을 계속 버텨낼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사랑하는 예술가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만 읽히는 이 문장들을 1800년대로 돌아가 꼬질꼬질하고 비루한 행색을 하고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예술가에게 직접 듣게 된다면 난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시절 고우라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매일 그리는데 정말 매일같이 내 전부를 바쳐가면서 그리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좋아해주지도 않는 삶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요조로 살고 있는 현재에 비추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단 한 사람의 악플에도 순순히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음악이 구리다. 당신의 글이 구리다. 폄하하는 사람에게 나는 언제나 동의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우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자신을 확신했고 동생 태호는 형을 믿었다. 분명히 형은 생전에 성공을 거두게 될 거라고 일부러 나서지 않더라도 그림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형의 이름은 저절로 알려지게 될 거라고 태호는 답장했다. 나는 어두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형제가 나눈 건강하고 튼튼한 확신들을 생각하며 그의 그림이 전시장 안을 종횡무진하는 것을 막연하게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우의 최후작 중 하나로 알려진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 온 공간을 압도했다. 나는 이제 전시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몸이 너무 쇠약해진 나머지 붓이 손가락에서 떨어져 내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겨우 붓 하나를 움켜쥐는 것조차 힘들어 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호랑이 같은 밀밭을 그려낼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우는 다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열심히 피하던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다. 꾸준하게 운동하고 영양제도 먹고 인사도 미국 사람처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고우만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펄펄하게 살아있다. 우리 중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겁쟁이 음악가의 친구. 공연하러 가는 차 안에서 이 글을 쓴다. 올해 들어 첫 공연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낸 뮤지션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경우 한 해가 저무는 마당에서야 첫 공연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19와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년에도 자잘한 행사가 아닌 내 이름을 걸고 했던 공연은 딱 한 번뿐이었다. 굳이 코로나19든 뭐든 핑계댈 것 없이 확실하게 한가한 음악가인 것이다. 책방을 시작하게 된 이후로 조금씩 음악가로서의 자신이 투명해지고 있다. 책방을 운영하던 첫 해의 이야기가 담긴 나의 책 오늘도 무사에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괴로움이 적혀 있다. 음악가로서 지켜내고 싶은 말랑말랑한 마음이 책과 씨름하고 무례한 타인들을 상대하며
점점 딱딱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노래가 안 써진다고 애인 앞에서 밥 먹다가 눈물바람한 이야기 같은 것들. 얼마 전 책방은 햇수로 6주년을 맞았다. 그 사이 나는 앨범을 겨우 한 장 냈고 대신 5권의 책을 썼다. 나는 이제 밥을 먹다가 곡이 안 써진다고 눈물을 흘리는 대신 곡이 안 써지는 속상함을 이렇게 원고를 쓴다. 그러면서 마음의 헛헛함도 고려도 알뜰살뜰 챙기는 살림꾼이 되었다. 어딜 가도 뮤지션 요조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소개하지만 대체로 하는 일은 언제나 음악가의 일이 아니라 작가 혹은 책방 대표의 일이다. 이것이 아주 가끔 태만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뮤지션이라는 명찰을 그렇게 포기 못하면서 왜 곡은 쓰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이 뾰족하게 나를 겨냥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때마다 나에게조차 잘 안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겁나서. 얼마 전 주변에 조심스럽게 공표라는 것을 했다. 앨범을 준비해 보겠다고. 금연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여기저기 떠벌리는 거라고 했다. 그럼 창피해서라도 그 결심을 지키게 된다고. 나 역시 그것을 노렸다. 요즘은 노상하는 일이 노랫말을 써보려고 노트를 펼쳐놓고는 펜으로 계속 지면을 쿡쿡 쪼는 것이다. A4 용지 2장, 3장을 어떻게 글로 다 채우라는 말인지 청탁이 들어올 때마다 눈앞이 캄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고작 몇 줄의 노랫말을 쓰기 위해 쩔쩔매고 있다. 너무나 좋아하지만 가끔만 들여다보는 시가 있다. 왜 가끔만 들여다보느냐면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이 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우는 내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이 시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다가 조금도 울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이 시를 자주 생각하지만 아주 가끔만 찾아 읽는다.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 시를 찾을 때 나의 이름은 루시가 된다. 휜 구두도 없고 휘파람도 못 불지만 이때만큼은 휜 구두를 신고 휘파람으로 낡아가며 걸어가는 루시가 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바야흐로 한 해의 첫 공연을 하는 루시는 공연하러 가는 차 안에서 보물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며 친구를 만난다. 루시, 난 겁 안 나.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루시가 생각하는 가장 구제불능의 인간은 어린 왕자가 여행 중 만난 술 마시는 아저씨이다. 그 아저씨는 하루 종일 술을 마신다. 괴롭기 때문이다. 왜 괴로운가요? 그렇게 묻는 어린 왕자에게 아저씨는 술을 마신다는 게 괴롭다는 뒤통수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이유를 댄다. 그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루시는 생각한다. 겁이 난다는 사실이 겁이 나고 그 겁이 또 겁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루시는 여전히 겁이 나. 그러나 겁이 난다는 사실은 하나도 겁 안 나. 루시는 지금 아주 용감하게 겁이 나. 그 마음으로 오늘 노래해 볼게. 공연장으로 가는 길은 구름 때문에 맑아졌다 흐려졌다 다시 맑아졌다. 흰 구두를 신고 휘파람으로 낡아가는 저기 루시가 걸어간다. 루시, 루시. 몸으로 말해야 한다면 두려움 없이 시작해야 한다면 루시, 난 겁 안 나. 그게 뭐가 중요하니. 패배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직업병. 웃다가 쓸쓸해지는 건 얼굴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 아주 커다란 원을 그리다가 지치고 싶다. 하늘에서 매미들이 다 쓴 날개를 떨어뜨리고 투명한 죽음들로 무거워지는 여름. 우리의 밤이 모여 백야를 낳고 종이다, 흰 종이다, 글자들이 뛰어내리고 신발을 잃어버린 발들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어. 그들을 기다리자. 힘이 센 혀가 그늘을 걷어내려다 한꺼번에 무너진다 해도
무너져 흐른다 해도 물결치는 그늘과 파도치는 벽을 차고 넘어 노래해. 중요한 건 칼이 진정으로 날카로워 문장들이 겁에 질리는 거야. 그 짓을 오래 하다 나자빠진 저녁, 그게 시인이야. 루시, 난 겁 안 나. 나 여기 있어. 굴뚝, 얼굴, 입김이 내 집이야. 시는 언제나 어렵고 그것은 나에게 아주 쉬운 일이다. 완독한 책을 기록해둔다.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일이다. 그 책의 목록 중에 시집은 없다. 나는 여태 시집을 읽어오면서 몇 번을 거듭 읽어도 끝끝내 그것을 완독했다는 기분을 느낀 적이 없다. 종종 다 읽은 책을 중고 서점에 판다. 그런 책 중에도 시집은 없다. 완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학 문제집을 들여다보듯이 시집을 보기도 한다. 읽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 된다.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답을 틀려도 된다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너의 오류들에 주목하라고. 고3 때 수학 과외를 받으며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말을 똑같이 내가 나에게 하면서 연필로 영 모르겠는 부분을 체크하고 오답 노트를 착실하게 작성한다. 그렇게 체크했던 단어 중에 어떤 단어는 거듭해서 복습하다가 마침내 노랫말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경영 서적들을 탐독하듯이 나에게 있어 시집도 실용서적이 되었다. 시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음악가로서 준수해야 할 직업 윤리 같은 거라고 보아야 한다. 지키려 노력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점점 잘 안 된다. 시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마다 매번 시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 같다. 너는 노랫말을 쓰잖아. 시도 노래잖아. 다들 간단하게 말했고 나도 간단하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건 조금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똑똑해서 바로 알 수 있었다. 가끔 시는 옷을 바꿔 입고 노랫말로 변신한다. 그런 일을 잘하는 음악가도 있다. 예전에 송창식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다. 아저씨에게 여쭈었다.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에 어떻게 멜로디를 입히셨어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아저씨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듯이 자신은 그냥 그 시 안에 들어있는 멜로디를 꺼낸 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노랫말을 지어본 입장에 기대 시를 써보겠다고 만만한 마음으로 덤비거나 시가 품은 음을 발견해서 노래로 만들어볼 엄두는 내지 않고 있다. 그저 방황하다가 정신 차린 삼수생처럼 시집을 묵묵히 풀기만 할 뿐이다. 시와 나의 사이가 언제나 원만하진 않다. 내가 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웃기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마치 누가 요즘 둘이 안 싸우고 잘 지내? 하고 물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사이라는 말이 시를 이야기할 때 내게서 자주 튀어나온다. 나는 다른 장르의 책을 대하면서 그들과 나와의 관계성을 의식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나고 책은 책이고 나는 그냥 그것들을 단순 도구로 취하여 읽는다. 거기에 관계라고 할 것은 딱히 없다. 그런데 시와는 그렇지가 않다. 시와 사이 좋을 때가 있다. 그러다가도 나는 자주 시에 짜증이 나고 정남이가 떨어진다. 꼴도 보기 싫어서 한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다 갑자기 미안함인지 야속함인지 갑자기 코끝이 당기면서 생각이 나고 그립다. 혼자 북치고 장구도 치는 꼴이다. 예전에 즐겁게 읽었던 어느 에세이가 있다. 그 에세이의 작가님은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와 자주 절교를 한다고 적었다. 시간이 지나면 화해하고 그 뒤에 사소한 일로 또 절교하고 그런 식으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말이다. 어쩐지 나와 시도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다면 나는 시와 우정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 나는 시와 아주 친한 친구일까? 시와 노랫말이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같지 않듯이 이 경우 역시 알 수 없는 일이다. 예전부터 소망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시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었다. 시인이 아니라 시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네. 시적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지는 사람요. 이런 대화를 하곤 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시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언제나 이기고 싶다. 그래서 늘 지는 사람이 아니라 져주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 시는 언제나 어렵고 그것은 나에게 아주 쉬운 일이다. 너의 이름에 바칠 수 있는 코드. 음악가는 멋이 있는 직업군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근사한 부클릿을 살펴볼 때 때 빼고 광낸 한 곡 한 곡을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들을 때 무대 위에서 노래하거나 연주하고 있는 음악가의 눈빛이나 집중하기 위해 만드는 미간의 주름 같은 것을 볼 때 이 직업은 명백하게 멋이 있다고 음악가인 나조차 뻔뻔하게 수긍한다. 그러나 모든 음악가가 언제나 멋질 수는 없다. 어떤 음악가는 작업 과정의 대부분이 한심함에 가까운 무위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음악가라고 하기에는 기본기가 너무 허술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신을 음악가라고 해도 되는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못하는 음악가도 존재한다. 나는 그런 멋있다고는 할 수 없는 일면을 가진 음악가를 일단 2명 알고 있다. 당연하게도 그중 한 사람은 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와라는 애다. 서울 부암동 여행작가 김남희의 집에서 1달 살이를 한 적이 있다. 그분은 어디론가 긴 여행을 떠나 계시던 참이었고 곡을 쓰고 싶었던 나는 제주도의 책방을 잠시 애인에게 맡기고 김남희 작가의 빈집에 머무르면서 어떻게든 곡을 써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문제 그날은 참으로 날씨가 좋았다. 며칠을 집에서 물과 맥주와 편의점 떡볶이를 데워 먹으면서 연명하던 나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밖에 나와 보았다. 그리고 근처의 한 허름한 식당에 적힌 김치찌개랑 글씨를 발견하고 김치를 먹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갔다. 한국인은 모름지기 김치를 먹어야 힘을 낸다는 고리타분한 메시지를 요즘 세상에 누가 믿는가? 바로 나다. 그 식당은 장사를 하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곧 이사 갈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말 궁금해서 식사가 되는지 물어봤고 아주머니는 그렇다고 했다. 김치찌개는 기가 막힐 만큼 맛이 없었지만 나는 한국인이고 김치를 먹었으니까 힘이 날 거라고 믿었다. 이제 점심때가 막 지났고 나는 밥을 먹고 나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난처했다. 다시 김남희 작가의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 식당 바로 옆에 있던 카페에 들어갔다. 밖에서 볼 때는 모르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아, 뭐야, 여기 되게 작은 곳이네 하고 깨닫는 재미가 있는 한 뼘짜리 카페였다.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입구에 쏟아지는 빛을 보고 있었다. 계속 그 빛을 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게 빛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시와가 난데없이 그 빛을 뚫고 카페에 들어섰다. 아, 뭐야, 여기 되게 작은 곳이네 하고 생각하는 얼굴로 들어서는 시와와 나는 곧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때 뭐야 라고 했던가, 왜 왔어 라고 했던가. 시와도 갑자기 내가 보이자 반갑다기보다는 제주 산다는 애가 왜 여기 있는가 라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고는 엉거주춤 옆에 앉았다. 이 작은 카페에서 마주치는 놀라운 우연에 우리 둘 다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다. 이 정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 전 결혼한 시와에게 신혼생활에 대해 좀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생활은 어떻냐고 물어봤겠지.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일이었다. 시와도 나에게 책방에 대해서 조금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마도 속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책방은 잘 되냐고 물어봤겠지.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와는 음악가 조동희 언니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려고 부암동을 찾았다고 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근처 아무 카페나 들어온 것이었고 거기에 내가 있어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곡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마침 여행 중인 김남희 작가의 배려가 있어 얼마 전부터 그분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곡이 안 써져서 죽겠다고 말했다. 정말 죽겠다고 꼼꼼하게 말했다. 보통 나는 나의 힘든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시와에게는 어쩐지 잘 되지 않는다. 힘들다는 말을 한 땀 한 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도 같다. 왜일까? 시와에게는 매번 그렇게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늘 이 애가 있었던 것을 몇 번이나 보았으니 말이다. 시와라는 이름은 언제나 따뜻한 피드백이 돌아오는 포털 사이트 같고 나 역시 그 검색창에 대고 아무거나 막 쳐도 된다고 여기곤 했다. 넋두리가 끝나자 시와는 나에게 마법의 코드를 알려주겠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뭐야? 내가 물었다. 보사노바에 자주 등장하는 코드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 배웠어. 네가 좋아하는 내 곡 완벽한 사랑 있잖아. 그 곡도 마법의 코드로 만든 곡이야. 무슨 코드인데? 코드 이름은 나도 모르지. 시와는 너무 떳떳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대신 코드 짚은 손사진이 있어 보내줄 테니까 흉내내서 따라 쳐봐. 영감이 올 거야 하면서 시와는 사진 4장을 내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야, 쳐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너무 용기가 나. 내가 말했다. 마법의 코드도 선물 받았으면서 내내 아무 곡도 써내지 못하는 사이 시와는 새 앨범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들어봐 달라고 보내준 파일 안에는 자그마치 10트랙이나 들어있었다. 첫 곡은 이렇게 시작했다. 갖고 싶어, 새로운 이름,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나는 조금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가 시와에게서 나올 줄은 조금도 짐작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시와가 아닌 이름을 가지고 싶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눈을 크게 뜨고 멋진 사람들을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두 번째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진짜 시와를 찾기 위해 책을 읽고 꿈도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누구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광대한 시와라는 이름 안에서 정작 자신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버거웠다니. 이것은 시와가 시와 아닌 것이 되는데 실패한 앨범이었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너무나 시와다운 앨범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딱하게 앉아서 차례대로 노래를 들었다. 이름 몸살을 앓는 사람의 침착한 음색을 들으며 덩달아 몸이 뻐근해져 왔다. 마지막 트랙 다녀왔습니다를 들으면서 겨우 몸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오랫동안 떠돌다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영영 떠나버릴 것 같은 화자의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다녀왔다는 말로 끝나 일단은 안심이었다. 그러나 나는 시와를 알게 된 후 처음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일의 깊은 피로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그동안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줄 것은 없는지를 내내 생각하고 있다. 이 앨범을 들으며 시와의 마음속 밑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시와의 한계이자 시와의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시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시와라는 이름에게 어떤 코드를 알려줄 수 있을지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낭독한 책이어서 사실 되게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되게 긴장도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약 40페이지 가량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책을 제가 한 2년 전인가 읽었었어요. 그렇게 읽고 독후 감상문도 썼었는데 그 감상문을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요조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아주 예전에 딩고 유튜브에 나온 일 때문인데요. 조곤조곤한 말투인데 어디인가 좀 웃기는 포인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 관심이 생겨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요조님의 음악을 좀 즐겨 들었었고, 제가 지금 하는 음악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사실 요조님의 책을 제대로 읽은 건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책이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그 후에 뭐 아무튼 떡볶이, 오늘도 무사라는 책들을 또 계속 읽으면서 요조님을 조금 더 깊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요조님의 책은 거의 어투 때문에 조금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어투 때문에 글이 더 예뻐 보였고 더 뭔가 투박해 보였고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래서 요조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이 안에는 뭔가 상상력과 따뜻함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목이 약간 무겁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책을 들여다보면 그 책 안에 있는 요조님의 이야기에 좀 많이 빠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자신을 정말로 이해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과 또 사랑해야 함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솔직하고 좀 귀엽게 적혀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좋아하는 이유는 삶을 사시면서 무언가를 좀 극복해 나가고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뭔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좀 외롭지 않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읽으면서 되게 반가웠던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너무나 좋아하지만 가끔만 들여다보는 시가 있다. 왜 가끔만 들여다보느냐면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이 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우는 내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이 시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다가 조금도 울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이 시를 자주 생각하지만 아주 가끔만 찾아 읽는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낭독하면서 이 책을 한 반년 만에 다시 이제 낭독을 하는 건데 읽고 되게 반가운 구절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뭔가 그 부분을 빨리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낭독을 잘 했는지 이렇게 책을 소리내면서 읽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목소리와 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만약 이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만약에 불면을 이겨내셨거나 아니면 마음에 좀 따뜻함이 오셨거나 그러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디오가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집방에서라는 콘텐츠 파일럿입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혹은 다른 책으로 또 낭독을 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집방에서 기현이었습니다.